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려진 계약 일시 보류 조치로 원전 수주가 불투명해진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불거졌죠. 이 조치는 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했던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 제기 때문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의 제기는 체코 당국에 의해서 기각됐지만 최종 계약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체코 원전 협상,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죠.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볼 텐데요. 저개발 국가로 알려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통계로 보는 경제 상황과 현지에서 체감하는 실물 경제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11월 5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식한 뒤 공화당 경선을 거쳐 세 번째로 대선에 도전합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이후 당내 경선 없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이어받아 대권에 도전에 나섰습니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이 만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4일 공휴일인 국민화합의 날이라면서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선동이라며 최 외무상을 반겼습니다. 이날 깜짝 회동은 최근 북한의 파병과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특별 대우로 풀이되는데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의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한군 10,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했으며 수일 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주 8,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00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합법적인 군사 목표, 공격 목표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PwC 호주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2023년에 시작된 기존 세무 문제와 관련된 조사 일환이며 회사를 떠난 개인에 대한 조사라고 해명했습니다. 작년 5월 호주 상원에 공개한 PwC 호주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정부 상대 재무 컨설팅 회의에서 얻은 국가 조세 계획 등 기밀 정보를 고객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호주 정부는 PwC 호주의 최대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팝의 거장 퀸시 존스가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퀸시 존스 가족은 3일 성명을 통해서 존스의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요. 퀸시 존스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프로듀서, 작곡가, 연주자 등을 통해서 활동한 팝의 거장으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미상만 28회 수상한 존스는 마이클 잭슨, 스티비 원더, 밥 딜런, 티나 터너 등 당대 최고 스타들을 모두 동원해 만든 위아더 월드로 최단 시간, 최다 판매량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매직 넘버 270. 예. 네.
뭐 예. 너무 뻔한 키워드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숫자를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전의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은 뭐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총 득표수가 아니라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건데요. 네. 미국 대선의 승자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매직 넘버 이게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가져가는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네브라스카와 메인주는 투표율로 선거인단을 정하고요. 이외 다른 주는 최다 득표자가 그 주에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 전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른바 승자 독식 이렇게 방식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승자 독식 방식 때문에 전국 투표는 많았지만 이 과반 선거는 확보하지 못해서 선거에 패하는 경우가 미국 선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각주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의원 2명과 인구 비례에 맞춰서 할당된 하원의원 수를 합쳐서 정해지는 거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주면서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가 올해 선거인단 수가 5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인데요. 40명 그리고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이런 수로 나오고 있고요.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주가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19명 배정돼 있고요. 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 델라웨어, 버몬트, 노스다코다, 사우다코다 그리고 와이오밍 이런 지역은 선거인단이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선거인단 수가 많은 1위부터 12주까지 승리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 우편 투표가 있어서 투표 네. 결과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우세하죠. 네, 전체 유권자가 1억 6천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지금 다시 봤더니 CNN 보도에서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사람이 8,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많네요. 우편 투표, 이제 네. 개인 투표 이렇게 되는 건데요.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데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그 경합주 펜실베니아주 개표가 늦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는데 사실 주별로 투표 개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집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AP통신은 애리조나주 개표에 최장 13일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매직 넘버 270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해리스 269 트럼프 299 이렇게 동률로 나온다면은 그럴 어떻게 수도 될까? 있겠군요. 라고 네. 이제 생각하실 텐데 네. 대선과 함께 상하원 선거로 상하 선거가 이제 구성된 하원이 내년 1월달에 대통령 당선인을 그리고 상원이 부통령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되면 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몰스 부통령 이렇게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률로 나온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출구조사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7시 그리고 미국 동부 시각으로 5일 오후 5시부터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ABC, CBS, CNN, MBC 이렇게 4개 방송사가 공동으로 리서치 회사인 앤더슨 리치에 의뢰해서 사전 투표자와 본 투표자 대상으로 해서 출구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경합주는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거인단을 뽑히게 되면 12월 17일 대통령 뽑는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다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절차상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1월 6일 날 상하원이 모두 모인 가운데 개표가 진행되는 인증 절차를 밟고요. 이때 최종적으로 상원 의장이 대통령 당선자 이름을 공식적으로 호명하면서 취임식은 1월 20일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한 2시쯤부터 네. 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요. 예, 정말 궁금합니다. 뭐 면도날 만큼의 예, 차이 뭐 이런 예. 얘기 영어표현을 그렇게 맞아요. 하는데 네. 또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사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뭐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확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 주요국 정부들도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국제사회 가장 큰 이슈는 2개 전쟁.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무역 갈등 이 3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네. 유럽연합과 나토로 대표되는 주류 진영은 민주당의 해리스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네. 변수가 생겼죠. 북한이 지금 러시아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는 나토 그리고 G7 체제를 통해서 러시아 견제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각 나라마다 셈법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게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까지 전선이 확산되면서 주변 중동 국가들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해리스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레바논 인도주의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서 빠른 휴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트럼프 측은 그냥 무조건 전쟁 끝내겠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란을 극도로 부신할 만큼 휴전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측에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내가 아주 복잡한 지구촌 두 번째 키워드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네. 해리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이제 뭐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돼도 마찬가지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중국을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트럼프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정제 강도 높이겠다. 네. 중국산 수입품 일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을 자제하겠다 입장이긴 합니다만 현 바이든 행정부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동맹국을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했거든요. 그래서 그닥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신에 팀 월즈, 그러니까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가 수십 차례 중국을 방문했던 지중파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해서 호감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 또 중국 지도부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낫다.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서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게 좀 더 쉬운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중국 시각도 있다고 하네요. 오히려 예상 가능하다. 네, 한번 맞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뭐 일본의 정책에 또 궁금한데 여기에서는 모시토라라는 말이 네. 올해 초부터 유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모시토라? 제가 사실 일본어는 모르지만 뉴스에 네. 따르면 모시는 일본어로 혹시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트럼프를 왜 맥도날드 일본 사람들 약간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트럼프를 토람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모시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라는 일본어가 호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걱정이 된다, 조금 무섭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방위비 부담이 커질 거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먼저 방위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내각이 바이든 정부와 5년 내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증가한다는데 합의했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은 이 합의가 깨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비가 GDP 3%점을 들어서 일본이 2%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트럼프가 돼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이런데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세계 경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일본 경제도 엔화 환율 급등 등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그래도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 대선 오늘부터 치러지게 되는데 네. 그 결과가 귀추가 주목된다는 말이 이렇게 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수 나라들이 공화당 후보가 됐을 때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두 개 다 대책을 세워놓고 네, 저울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13년 동안 이어진 불안감. 네.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달에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이제 13년 7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지역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현의 토양 방사선 양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고요. 또 인근 지역의 원전이 재가동되는지 닷새 만에 멈춰서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의 토양의 방사선량이 원전 폭발 사고 때보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후쿠시마현의 피폭 선량을 측정하고 있는 시민 단체 측에 따르면은 이제 각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간 피폭 방사선량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1밀리시버트인데요. 일본에서는 이거보다 좀 보수적으로 연간 0.2에서 0.3 밀리시버트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네. 일단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의 토양과 도로의 방사선량은 사고 때보다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주변에 있는 토양의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아서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게는 4배, 10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이 방사성 물질이 도로 위에 있을 경우에는 빗물 등으로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가는데 네. 도로 주변에 있는 토양은 그대로 있고 이걸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우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방사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단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그렇죠. 쉽지 않다는 맞습니다.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무감각해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 키워드 여자가 아니라 진짜 남자였다고요? 네, 좀 논란이 될 만한 그 의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파리 올림픽 때 여자 복싱 66kg급에서 금메달을 땄었던 알제리 복싱 선수입니다. 이만의 칼리프가 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라는 의료 보고서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 프랑스 언론인 자파르가 확보한 문서 내용인데요. 이 칼리프는 내부 고환을 가지고 있고 네.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료 보고서를 확보해서 언론이 보도를 한 건데 네. 특히 5알파 환원 효소 결핍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남성에게만 발견되는 질환, 일종의 장애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크렘린 비스트르 병원과 알제리에 있는 모하메드 라빈 드바긴 병원 전문가들이 작년 6월 달에 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는 칼리프의 생물학적인 특성과 그리고 이제 고환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네. 남성인데 여성으로 국제대회에 참가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XY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서 네. 작년에 국제 복싱협회를 통해서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던 세계 챔피언십 금메달 경기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지가 네. 된 건데 네. 근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편파 판정, 심판 매수, 뇌물 등의 이유로 말씀드렸던 국제복싱협회를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부터 퇴출시켰고요. 이번 대회도 파리복싱 유니레스는 IOC 산하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국제복싱협회 판정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결국은 출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칼리프 선수와 경기를 펼쳤던 선수들은 이게 너무 수가, 힘들었다. 예, 없었다. 없었죠. 도저히 그때 저희가 여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올림픽 기간에도 사진을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체격적으로도 예, 체격이 워낙 차이가 컸고. 많이 나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6강전에서 출전했었던 안젤라 카리나 이탈리아 선수는 46초 만에 이제 결국 기권을 걸어서 기권을 이겨버렸고요. 했죠. 그리고 네. 8강, 4강 모두 5대0 심판 전원 일치로 판정승 얻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별 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뭐 패션쇼 현장에 직접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서 뭐 네. 관객들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이 칼리프 선수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상대로 해서 이제 온라인 괴롭힘이 있었다라면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파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왕실의 부캐는 임대사업자?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영국의 왕실 재산이 굉장히 많다. 이거는 다들 네, 아실 네. 겁니다. 근데 왕실이 사유지를 이제 임대해서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억 원대 연간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키워드를 임대사업자라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영국의 BBC 보도에 따르면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자를 비롯해서 영국 왕실이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BBC 보도에 따르면 국왕과 왕세자 사유지가
공공기관이나 자선단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작년에 국왕 사유지 그리고 왕세자 사유지에만 최소 5천만 파운드 우론으로 900억 원대 임대 수익을 거둬들였고요. 네. 그리고 다트모 교도소도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왕실의 사유지라서 임대해주면서 우론으로 700억 원, 그리고 구급차 보관 창고를 통해서 200억 원, 그리고 군함과 선박급유시설에서 우론으로 18억 원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거 외에도 그렇군요. 주립학교 건물, 유료 교량 이런 것 통해서도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세금도 안 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문제는 왕실 사유지는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토지나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부러우세요. 부럽습니다. 솔직히 네.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니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왕실 주장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국 법률을 다 지켜서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죠. 사유지라서 법인세도 안 내고 양도소득세도 안 낸다라면은 글쎄요 약간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인데요. 아들 가진 엄마들의 레파토리. 네. 맨날 게임 많이 게임만 한다고 하죠.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커서 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이머 출신 드론 조종사들이 활약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네. 가장 치명적인 드론 조종사가 된 괴짜 게이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 그 전쟁하면은 군인들이 직접 전장에 투입돼서 네. 전투를 하는 건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 부대가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그걸 조종하는 사람들이 게이머 출신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게임에 심취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을 보고 빠르게 판단하고 예리하게 보고 민첩한 엄격한 손놀림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드론을 조종하는 데 굉장히 특화돼 있었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드론 조종사로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는 그 드론 부대를 통합한 최초의 국가이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쟁의 양상도 달라지고 네,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훈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퀸시 존스의 Tomorrow 보내드립니다. I hope tomorrow brings peace into hunger, safer schools, better jobs for my mom and dad. I hope tomorrow brings a brighter future for our people. I hope tomorrow will bring a better you, a better me. I know that we'll show this world we got more we could be. So you should never give up on your hopes and your dreams. You gotta get up, get out, get into it, get it on to be strong. If we try, we can fly to a whole nother place. All we need is belief and a smile on our face. We can go anywhere we want, any road we decide to take. And we're never, never, never too far from tomorrow today. Try, we can fly to a place in the sun. All we need is precious strength and a friend we can trust. We can go anywhere we want, any road we can take. And we're never, never, never too far from tomorrow today. Everybody say tomorrow is just for us to share. We're gonna send our message all love out everywhere. There's a promise tomorrow has a
treasure is something we know will last and las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E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넉 대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9억 2천만 달러, 약 6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공군은 현재 총 4기의 E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운용 중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당내 여론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국회 내 농성에 돌입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계의 무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오늘 이틀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수사팀의 인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바디프렌드의 창업주 강홍철 전 이사회 의장과 이 회사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최대 주주 한주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말 스페인 남동부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지금까지 217명이 숨졌다고 스페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침수 지역의 배수 작업이 시작되면서 사망자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중 통신원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 중에서 키르기스스탄 여전히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데요. 오늘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인구 한 700만 정도로 아주 규모는 작은 나라인데요. 네. 이 지역은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루트로 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키르기스탄에 한국 제품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키르기스탄 경제 상황이나 이 서민들의 삶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키르기스탄 경제 상황과 사실 통계로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키르기스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000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네. 이 수치는 한국과 비교하면은 15배 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계만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사실은 집계되지 않는 지하 경제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나 소비력은 통계와 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체감할 수 있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일반적인 한국으로 쳤을 때 그냥 김밥집 같은 곳에서 네. 가볍게 한 끼 먹으려면은 한 6,000원 정도는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 예. 한 끼에 한 10,000원 이상 하는 곳에도 사람들은 항상 많은 것을 보면은 공식 집계되는 소득 대비 소비율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 싸지 않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주변 유라시아 지역 인플레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네. 양호한 편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2024년 물가 상승률은 약 4.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스켓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매년 15%에서 20%가량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비스켓 센터 지역에 약 20평 정도 신축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에서 1억 5천 내로 구매를 할 수 있긴 한데 네. 당연히 한국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네.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해서 아.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현지 화폐 단위인 솜 기준금리가 네. 작년에는 13% 그리고 올해 11%까지 한 차례 내려갔다가 10월 말부터 9%까지 또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보면은 기본 17%부터 시작인 게 보통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한데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배경은 어떤 걸까요?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 전쟁 상황 때문에 도망 나온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서 네. 한참 인차료나 집값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강제 징집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고 실제로 임차료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네. 근데 임대 수익률이 빠지면 집값 상승도 어느 정도 정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키르기스탄은 일자리가 많지 않고 급여가 높지 않아서 네. 해외에서 돈벌이를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키르기스탄 인구가 650만 그리고 해외 근로자 수가 110만 명이 넘어갔었습니다. 이 수치는 그렇군요. 인구 대비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러네요. 네. 15% 이상 하는 수치인데 네네. 지금 러시아 전쟁 상황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해외 근로자들이. 네. 그래서 신고되지 않은 외화 반입도 많고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거래가 많아서 공식적인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와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처음 키르기스탄 왔을 때도 이 사람들은 왜 자국 화폐를 두고 달러로 거래를 할까 했는데 네. 지금도 가격이 높은 뭐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경우는 현지 화폐보다 달러로 거래를 더 많이 하는 문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경제부에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경우 이 달러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요즘 중앙아시아 국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키르기스스탄이 투자처로서는 어떤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보세요? 키르기스탄은 또 평균 연령이 28세로 엄청 젊은 좋네요. 나라거든요. 네네. 그리고 출산율도 아시아에서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낮은 인건비나 이제 기타 운영 비용 그리고 자유경제구역의 면세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어서 네. 한국 기업이 진출을 하게 되면은 관세 동맹으로 이어져 있는 이제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으로 이제 더 큰 시장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도 좋은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협약도 올해 6월달에 이뤄져서 미래에는 이제 운송기간이나 비용 절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르기스탄이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눈여겨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좀 잠재력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또 키르기스탄 방문을 하게 된다면 어디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키르기스탄을 여행으로 오시면 이시쿨주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특히 여름에는 이시쿨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들을 꼭 다녀오시면 좋은데 네. 이시쿨 호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정 호수입니다. 이제 사이즈는 대략 한 6,2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서울 면적의 한 10배가 넘는 호수입니다. 네. 실제로 가보시면은 호수가 아니라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닷가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인데 네. 실제로도 물이 조금 염도가 있어서 짠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여름에 와도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도 말하거든요. 네. 이제 물놀이를 하면서 멀리 만년설이 쌓인 산을 보는 묘미도 있고 산과 바다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나 뭐 보드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시쿨주의 이 카르콜이라는 도시를 가셔서 네. 자연설에서 스키를 타는 재미도 있고요. 자연설에서 너무 춥지 않은 네. 봄이나 가을에는 오프로드 차량 같은 이 소련 시절 군용차를 타고 이 알티나라샨이라는 협곡에 올라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트레킹도 하고 캠핑도 하면서 자연에서 이제 힐링하는 시간을 갖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티나라샨 올라가시면은 네. 이 인터넷도 안 터지고 와이파이도 없어서 뭐 하루 정도는 도시에서 떠나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다녀오시길 아우 추천드립니다. 좋겠네요. 네. 투자처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키르기스탄 또 키르기스탄의 이시쿨주 또 특별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슈케크에서 이재중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한국 수력 원자력과 체코 사이의 원전 건설 계약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 사업의 수익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논란의 쟁점 그리고 협상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체코의 반독점 감시 기구가 내린 조처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약 관련해서. 네. 한국의 한국 수력 원자력을 이 주도한 팀 코리아라는 프로젝트 팀이 있었는데 네. 지난 7월 17일에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현재 최종 계약을 위해서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체코의 반독점 감시기구 뭐 UOHS라고 하는데 뭐 네.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경쟁사무소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인 10월 30일에 이 계약 최종 계약을 일단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일시 보류를 해라. 물론 뭐 당장 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그러냐면 수주 경쟁을 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 따라서 일단 최종 계약은 하지 말아라, 중단해라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예방적 혹은 선제적인 결정인데 이것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단지 절차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 제기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예비 조치를 내리는 게 표준적인 절차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한수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예. 최종 계약 협상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그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대통령실도 그 다음 날에 본계약 진행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그야말로 절차적 과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실제로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 원전 당국도 이번 달에 네. 이제 대규모 협상단을 보내서 한수원 측과 세부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하는데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네. 체코 반독점 기구도 그 다음 날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를 내용들을 사실상 기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 이쪽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 한수원이 뭐 혹은 보안 규정을 안 지켰다. 뭐 혹은 우선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다 뭐 자격이 없다. 뭐 이 기간 신청이 지났다. 뭐 이렇게 다 기각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전날 결정했던 최종 계약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절차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또 웨스팅하우스 등이 하게 되면은 네. 그것도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건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는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기각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아직 절차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이제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하는데 꼭 또 그런 것만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 계약이 앞으로 넘어야 할 허들들이 많다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웨스팅하우스 등의 이번 이의 제기는 사실상 시작일 뿐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또 체코 당국도 웨스팅하우스가 저렇게 이의 제기하지 않니? 네. 이렇게 근거를 들면서 한수원과 최종 협상 과정에서 그렇죠. 유리한 입지를 얻어내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따져볼까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어떤 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뭐 전 세계로 봤을 때 이 원자로 기술이 어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실제로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을 하는 원자로를 놓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특허권을 가졌다, 시적 재산권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니네들이 우리 기술을 갖고서 저 원자로를 만들었다. 우리 허락이 없이는 이 3자 이 기술을 넘겨줄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소송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자료 건설 계약을 수주를 했는데 그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기술이다. 이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에게 그러면 그 공사 과정에 니네들이 납품을 좀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른바 목을 좀 떼준 거죠. 목을 떼주는 형식으로 협상을 했어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해서 이 문제를 잘 타협할 수 있다라고 말한 데서 보듯이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에 뭔가를 좀 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밖에도 헐값 수주 또 체코에 대한 금융지원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이 소문난 잔치인데 실제로 한국에 먹을 것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체코 원전 사업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 공사에는 한수원이 주도를 하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한국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네.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원전 2기 외에도 기존에 태멀린 원전이 있는데 거기에 또 2기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건 일단 두코바니 2기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태멀린의 한 원전 2기도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죠. 2기를 건설하는데 2기를 건설하는데 총 사업비가 24조 원대로 추산이 됩니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의 입찰 조건이 모든 기준에서 프랑스 전력공사보다 좋았다. 2기 건설 예상 사업비는 약 4천억 코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조 원이다. 그래서 최종 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설비 용량이 1기가와트인 그러니까 APR100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가서 이제 지어주는 건데 이 모델 원천 기술을 놓고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중인 거죠. 대통령실 쪽에서 정부 쪽에서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다 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체코를 방문하고 우리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전 수주 조건으로 덤핑을 한 것이 아니냐. 너무 낮은 가격을 한 것이 아니냐. 또 현지 건설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현지 건설업체에다가 몫을 떼줘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금융지원을 약속했던 얘기도 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과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뭐 헐값 수주, 이익이 적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체코 현지 언론들도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프랑스보다 낮고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을 약속했다.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도를 했어요. 한국이 원전을 짓는 데 사용하는 1kW당 건설비가 약 3,400달러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반면에 7,500달러를 제시했대요.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러네요.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9월 10일에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서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나라가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 언론인 에코노미츠키 데니크라는 현지 언론이 한수원이 프랑스와의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고 건설 작업에 체코와 유럽 노동자들을 우선 참여시켜 약속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일단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공사비가 24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현지에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현지 업체를 써야 되고 인건비를 써야 되고 현지 기업이 당연히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공사의 당연한 과정이고
그런 것 빼면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 당연히 좀 줄어들 거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이 금융 지원을 한다 같은 이런 물밑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고 또 10년 넘게 공기가 진행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대해서 고려하면 이익이 실제로 클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실제로 24조 원인데 두 기만 건설하는데 그럼 1년에 2조 4천억 정도입니다. 10년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등 공사에서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률은 많이 잡아도 한 10% 정도인데 10% 안팎인데요. 그럼 네. 1년에 한 2,400억 정도인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고 1년에 몇백조 원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거 갖고서 그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가 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떠들 일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소문난 잔치인데 뭘 것이 있느냐. 네, 헐값 수주라서 이제 이익이 별로 돌아올 것이 없겠다 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 전 사례를 갖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네. 한국전력공사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그 매출 이익률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원전 수주를 크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 누적 매출 이익률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6%입니다. 당초에는 이익률이 10%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자료는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라카 원전 4기인데요. 건설의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매출 이익은 약 3,600억 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태까지 22조 6,400억의 누적 매출이익이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1.59%다 밖에 안 나왔다. 이익률이. 예, 이익률이.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원래 2017년 준공 예정이었던 1호기가 2021년으로 공기가 늦춰지면서 공사비가 늘어났고 또 하나는 너무 저가로 수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2013년에 작성했던 미국과 한국 간 원전 시장 협력 보고서를 보면은 당시 한전이 2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1기당 한 기당 50억 달러인데 이건 경쟁사인 프랑스의 아레바보다 30% 낮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당시 입찰에서 경쟁적으로 참여했던 GE, 히타치 이런 입찰액도 약 350억 달러였기 때문에 한국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수주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무 싸게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나온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자기네 기술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럼 들어와서 같이 공사하자 납품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는 거의 한 16% 가량을 갖다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궁금해하는 점이 금융 지원, 뭐 돈을 빌려준다 이 네.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 전부터 나왔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돼서 이제 정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 벌였고요. 체코 원전 건설 과정에서 체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딱 한 기뿐이고 네. 나머지 3기 건설비는 아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국이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 실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해갖고서 네. 그럼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 그랬더니 한국 정부가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한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걸 통해서 장기 저리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정부는 그런 국책금융기관이 그런 내용을 담은 대출 지원 의향서를 보낸 사실은 있다. 여기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관례적으로 보낸 비구속적인 성격의 의향서일 뿐이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원전 건설이라는 건 장기간에 걸쳐서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나가 큰 문제인데 네. 지금 체코 정부가 일단 우선적으로 발주한 원전 2기 약 150유로 우리나라 돈 24조 원인데
체코 국가 예산의 무려 17%나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체코 입장에서. 그런데 유럽연합 쪽에서는 오로지 한 기만 자금 조달을 지금 유럽연합은 그럼 그중에 하나만 자금 조달을 해주겠다고 한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이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자꾸 문제가 되니까는 금융지원 의향서는 대출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 원전부터는 양국 조건이 맞으면 시장 이자율에 따라 대출을 지원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출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체코가 필요하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는 인정을 한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정부의 뭐 원전 산업 부흥, 뭐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국가 주요 산업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한국이 원전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고 네. 또 기존 국내에서 원전 산업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원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몫을 늘리는 차원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라니 꼭 당장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전 산업이 과연 향후에도 계속 시장성과 확장성이 있겠느냐는 있을까? 근본적인 의문도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이번에 체코 원전에서 금융 지원이 논란이 됐는데 네. 왜냐하면 유럽연합 쪽에서 원전 건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신규 건설에 대해서는 추가 지금 자원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유럽연합 쪽의 참석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의 에너지 효율은 좋은데 사실 사회적 비용을 따지면 워낙 크기 때문에 건설 유지 폐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싼 거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건 환경과 논란이 좀 네.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익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